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7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계기로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야당은 잠시 뒤 9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것을 두고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야당은 쌀 산업 보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 푸르미래 정리해고 사태에 제빵공장 20대 근로자의 사망 사고까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는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내 김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민주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압수수색 영장 어제 불발됐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간 건 어젯밤 10시 50분쯤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처음 이곳에 도착한 게 오후 3시쯤이니 야당 의원들과 대치를 7시간 넘게 이어간 겁니다. 어제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사로 모여달라 요청하자 소속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수십여 명이 당사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검찰 수사팀을 막아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건 정치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검찰이 거절했습니다. 검찰은 철수하면서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집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들이 이제 줄줄이 있을 텐데 이 국정감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 국회에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비롯해 8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회의에서는 국감 재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 회의가 길어지면 일부 국감은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충청 지역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압수수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포기 정당임을 알리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한 검찰은 이 김 부원장이 이른바 대장동 팀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과 액수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대장동 팀의 핵심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지지부진해 보였던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돼 줄곧 수사를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용 부원장에게 7억 4천여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파악한 돈 전달 시점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을 앞둔 시점부터 8월까지 3차례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였던 남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이 건너간 시점이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이고 당시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에서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대장동 팀이 만든 자금이 대선 경선에 투입됐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팀이 개발 특혜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경선 자금으로 지원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지 1년 만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 유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을 상대로 국감을 하려고 하는 제1야당의 당사에 검사들이 들이닥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치적 도발을 감행한 거다라고 이것은 정당에 대한 압색도 아니고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색도 아닙니다. 그냥 김용 부원장님 개인 공간에 대한. 그렇죠.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일이다. 질의나 됐다고 이 압수수색 집행 시도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부정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고발입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법이 없는 방식을 말씀하신다면 이 영장에 의한 집행이 아니고 임의 제출 방식에 의한 집행을 하자. 임의 제출 방식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다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보신 것처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서 민주당사 압수수색도 시도를 했지만 불발이 됐습니다. 자, 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영상으로 이제 보셨지만 이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에 이제 집결을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검찰과 대치를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그 불법 비리 의혹, 그 사법 리스크죠. 예. 이것이 이제 민주당 전체로 번져나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당혹스럽고 걱정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사를 이제 지키고 나섰는데, 민주당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징적인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를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막아서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앞으로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하나 오늘 아마 의원총회를 여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뭐 이런 또 강수를 두게 되면 그 화살이 또 민주당 내부로 향하게 되겠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어떤 그 권한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무예요. 국회의원들이 그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이콧으로 간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봉착할 것이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굉장히 어찌 보면은 수단인데, 반정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고 정책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을 손을 놓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욱더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민주당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입니다만은 요즘 세상에서는 뭐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정원, 국방부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국회의원 회관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성스러운 곳, 성스러운 어떤 건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치외법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사를 어떻게 압수수색하느냐, 지금 검찰한테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법은 집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전직 그 법무부 장관인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사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검찰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압수수색을 이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좀 보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들어오는 걸 막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어제 이제 보셨지만 아침에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예. 그때 동시에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오후에는 민주당사, 이제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검사 얘기가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것도 아니고 민주연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 김용 부원장의 개인적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용 민주연구원장이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가 며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 공간에서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증거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는 내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런 민주당사에 검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압수수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어제 검찰이 돌아서 갔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절대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강한 입장이고요. 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도 있었고 오늘 이제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감사를 포함한 앞으로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24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국정감사 이 중간에 굳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선 자금 혐의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순수하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지 정말 정치적인 목적은 없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민주당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아까 그 의원님께서는 당사가 이제 성역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도 이제 정치 당사가 검찰이라든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물론 당하는 쪽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아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특히 이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몰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하고도 연계를 시킬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김용 부원장이 그 돈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지난해 아닙니까? 그렇죠. 뭐 4차례에 걸쳐서 몇 차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8억 원 상당의 그런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 이것은 엄청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대선 자금으로 만약에 그 돈이 쓰였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저는 비명계 의원, 친명계 의원들의 내분으로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 지금 커졌고 이것은 앞으로는 이제 총선 리스크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 이런 체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그 전에 또 이재명 당대표가 뭐 구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주식 투자한 것도 옳지 않다라는 그런 그 반발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민주당 내홍의 저는 신호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민주당사 압수수색 또 국정감사 보이콧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가다가는 민심으로부터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은 더 강하게 이재명 당대표 또 민주당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이고 비명계 쪽은 그래도 민심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의 그 내분 내홍 갈등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계속 지속이 될지 그게 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체포된 김용 부원장은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지인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자, 어떤 관계인지 이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정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이재명 도지사의 복심 정말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의 복심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10%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뭐 영상으로 보셨지만 이 대표는 뭐 제 분신과도 같은 사람, 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제 측근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선 자금 관련 혐의로 체포가 됐잖아요. 자, 이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워낙 많은 의혹들이 있고요. 뭐 공직선거법상으로 지금 기소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의혹을 건너뛰고 또 대선 자금 문제까지 이제 껑충 뛰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뭐 가장 측근이라고 일컬어진 이제 김용 부원장까지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직접 겨누는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화면 보면 아마 이제 출판 기념회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통 출판 기념회나 어떤 개소식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뭐 최고의 덕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신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그 지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다 복심이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계, 부담 이런 거보다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까운 사이인 건 맞지만 그런 어떤 발언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런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의혹들이 직접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이 지금 체포가 돼서 어떤 수사가 진행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 대표가 어떤 행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뭐 그럴 때마다 일일이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기에는 조금 그 이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대표가 본인이 뭐 측근이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김용이라는 사람이 나의 측근이다. 출판 기념회에 가서 의례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사실 대장동 사업의 의혹, 여러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뭐 이런 그 썰이 있었습니다. 측근이 누가 측근이고 누가 복심이냐 했을 때 그래도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내 측근이다라고 했거든요. 예.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대선 자금으로 이제 갑자기 이 검찰 수사가 건너뛴 것이 아니라 그 대장동 이 비리 사업 이것은 분명히 대선 자금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의혹과 썰 이거는 아주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서도 이것을 오히려 길게 끌기보다는 빨리 필요한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검찰 내부도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국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대선 자금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라든지 대장동 사건 그런 거 불법 의혹을 수사를 미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국정감사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거는 맞지만 국정감사를 피해서 그럼 검찰이 그 수사를 미뤄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정치 검찰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이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그러면은 뭐 경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이 자금을 활용했다, 썼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정말 당혹스럽겠죠. 그 이재명 후보하고 경선했던 뭐 이낙연 후보 측이나 다른 후보들 측에서는 결국 이것은 불법 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라면은 지금의 이제 민주당에 주는 그 여파, 충격은 엄청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측근 중에 측근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왔는데. 2021년에 이제 이재명 캠프, 그러니까 대선 캠프죠.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당시에 이 검찰의 혐의를 보면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걸 보면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8억 원을 이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가 이제 대선 경선 직전이었고 뭐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그 당시 이제 예비 후보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특정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밝히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제 민주당 대변인도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검찰이 갑자기 대선 자금, 불법 자금 의혹으로 지금 김용 그 부원장을 체포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히면 되는 거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결국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은 그러면 일련의 이런 어떤 사법적인 현 정부의 이런 밀어붙이기가 결국 그 현 정부의 어떤 무능이나 이 무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는 것 중에 매우 강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용 부원장 체포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제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만료가 돼가지고 출소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뭐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 전 과정이 정치 탄압이다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사실 확인을 위한 검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유동규 씨를 뭐 회유했다 그러는데, 안 좋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회유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뭐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상황을 달리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치 탄압 프레임이에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현 정부의 무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또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렇다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전 정권 수사,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소환했고 수사했고 감옥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그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을 차지한 쪽과 정권을 빼앗긴 쪽에 지금 강대강 대결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지금 기준도 없어졌어요. 여야 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지금 극한 대결로 가는 상황에서 보자면, 한쪽에서는 정치 탄압, 한쪽에서는 법치 확립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 갈등은 더욱더 커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때 아닌 갈치 정치, 이 논란으로 좀 시끄러운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예.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가을이 되니까 갈치 정치가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저는 결코 전재수 의원이 갈치 정치인의 부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정당에 뭐 절대 비판하면 안 되는 성역이 있다? 뭐 그렇게 들려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뭐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네요. 예, 앞서서 이제 전재수 의원이 대선 패배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민석 의원이 갈치 정치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한동안은 참 수박 논쟁이 있었는데 예. 갈치까지 나왔고요. 대왕갈치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데요. 내부에서 어떤 조직에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냈을 때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해를 끼친다. 그래서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비판하고 싶다가도 스스로의 어떤 자기 검열에 걸리는
이제 그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정당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 집단이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그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또 상대하고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좀 단합된 목소리를 내자 이런 것들이 당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어떤 멸칭을 쓰거나 이러면서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내부의 동력을 또 줄어들게 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러면 민주당의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결국 뭐 수박이니 갈치니 이런 특정 단어만 남기 때문에 저는 생산적인 논쟁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친명이니 뭐 비명이니 반명이니 이렇게 또 무슨 대결이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당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그런 민주정당의 하나의 운영 방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관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하며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포도 풀고 싶습니다. 하여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언급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주사파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보위가 책무인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실상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제1야당을 종북주사파로 매도하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에게 민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도 얼토당토하는 걸로 국민 편가르게 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 대통령 발언을 놓고 야당의 반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 보도만 봤을 때는 저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아무리 자당의 당원들을 모인 자리긴 하지만 주사파와는 함께할 수 없다.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어쨌든 적절치 않은 표현이거든요. 물론 대선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해명은 어떤 당협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원칙을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핵 위기나 한반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친북 좌파 종북이다. 그리고 이게 더 나가면 이제 김일성주의자라고까지 나가는 이런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둘러싸고 완전 진영 대결로만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무슨 친북 좌파 종북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쿠데타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들을 전체 어떤 국민의 대다수까지는 아니겠죠. 매우 어떤 큰 흐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부적절하고요. 대통령께서는 설사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도 우리 정치권에서 쓰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을 편가르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나 논리는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방금 그 대변인께서도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얼마 전에 이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김일성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가 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논란이 계속되리라고 봐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도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위원장에게 시작을 좀 걸었거든요. 다분히 도발을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이 아주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했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라는 얘기까지 언론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안타깝지만 우리 이제 김효은 대변인께서 종북 주사파가 이 같은 세상에 있겠느냐 그랬는데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상당히 뭐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할 때 그 친북 주사파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선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똑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파장은 물론 있겠지만은 말 자체는 맞죠.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사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협치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북한 그 핵위협이나 도발에 대비해서 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조차도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우길기가 걸릴 것이다. 그다음에 독도를 일본이 점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려드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 스스로도 색깔론을 깔고 있는 겁니다. 또 죽창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우길기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누가 얘기했든 앞으로 이제 뭐 대통령이 얘기하든 당대표들이 얘기하든 원내대표들이 얘기하든 이런 그 색깔론에서 벗어나기는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난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 전 실장은 안보조차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도끼의 재발등을 찍히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7일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 군에 생포된 탈북어민들이 닷새 만에 북한군에 인계됩니다.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제 북송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12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앞서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김현철 전 장관, 그리고 김유근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탈북어민들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도 합동 조사를 중단하고 북송시키라는 청와대 지침이 내려진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조사를 마치고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면서 안보조차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도끼에 재발등 찍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당시 노 전 실장과 함께 의사결정을 주도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관련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분의 쌀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왔던 것을 의무로 바꾸는 내용의 골자인데 여당은 이재명 리스크를 덮으려는 날치기 표결이자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석을 에워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자체가 무효라며 회의 강행에 반발했습니다. 왜 회의가 열려집니까? 일정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금 하자는 거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10인, 나머지 1번으로
이미 무효입니다. 그래 나 그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못된 것은 지금 참 대한민국 어렵다. 여당은 포퓰리즘 법안이자 이재명 대표 구하기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정치적 공세로 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시장 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급조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당의 당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양곡법 개정안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 관문까지 통과하기는 어려운데 60일 동안 법사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돼도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일단 뭐 정치적인 부분은 싹 빼고 교수님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정말 맞는 법안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개정안의 그 핵심 내용은 쌀이 그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보다 3%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정부가 판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자율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해진 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었으나 이제는 물가를 반영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살펴보면 쌀 매입에 예산이 1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여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 대비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일단 뭐 예산은 매년 이제 평균 연평균 1조 원 이상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요. 일단 보관 비용도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현재 연말까지 190만 톤 정도의 쌀 재고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보관 비용만도 1년에 5천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축을 하고 있는 이 쌀도요. 한 3년 정도 비축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가공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주 주정용, 뭐 최근에는 이제 사료용으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미래에 또 풀리니까 미래에 이제 또 쌀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쌀값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식습관의 변화로 이제 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이 지원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로 인해서 쌀에 대한 공급은 따라서 줄어들지는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쌀값 하락 압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의 예산을 이용해서 계속 쌀값 하락을 막는 것은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생산 이상만 되면 정부가 다 사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하는 뭐 그런 약간의 일종의 모럴 해저드가 좀 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종의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이 뭐 과다 생산을 해도 정부가 뭐 일정 가격으로 다 전량 구매를 해주니까 뭐 그런 걱정 없이 그냥 하던 방식대로 이제 생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과다 생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 단체들이 벌써부터 밀, 콩, 뭐 배추, 양파 등 쌀도 사주지만 이것들도 국가가 사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쌀 위에도 계속 이렇게 작물이 사줘야 되는 작물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모든 뭐 작물에 대해서 정부가 다 사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쌀이라는 것은 이제 주 정해진 예산에 있고 필요한 분야는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정부에서 이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모든 그 뭐 밀, 콩, 배추, 양파 이런 것을 다 이제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간 10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10조 원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아동 보육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서 이 한정된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뭐 여기에만 다 이렇게 쏟아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밀하고 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밀 소비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쌀은 59kg인데 밀은 33kg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제2의 주식이 됐다, 밀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반면에 밀의 이제 자금량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금률이. 그래서 밀은 사실상 이제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 같은 경우나 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국제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밀, 콩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은 쌀의 생산량을 줄이는 건 필요하니까요. 쌀에 대한 수매를 줄이는 전제 하에서 대신 밀, 콩은 좀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주식이 이제 쌀 아니겠습니까? 뭐 옛날부터 내려온 이제 주식인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쌀 농사를 기간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식습관의 변화로 일단 점진적으로는 쌀의 생산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례로 보면 쌀 생산은 현재 쌀 생산도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연평균 이제 0.7%씩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그의 2배인 1.4%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쌀은 이제 생산을 감소하도록 이제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뭐 농민분들을 위해서도 이득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밀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이제는 밀의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의 쌀 매입 의무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쌀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까요? 예, 쌀 문제 해결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그 뭐 가루쌀, 밀, 콩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전략 작물로 지정을 했는데요. 쌀 대신에 가루쌀이나 밀, 콩, 가루쌀이라는 것은 뭔가 밀하고 비슷한 새로 개발한 품종인데요. 쌀과 동일한 환경에서 재배를 해서 그 뭐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밀처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가루쌀, 밀, 콩을 갖다가 쌀 대신 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헥타르, 토지 단위인데요. 헥타르당 뭐 50에서 250만 원씩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 사업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근데 이 금액이라는 것이 좀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500만 원 상당을 지원을 해서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밀 자급률이 원래 70년대에 4%였는데 지금은 15%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지금 헥타르당 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늘려서 결국은 밀이라든지 밀 대체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이런 것을 갖다가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그 농민분들의 약 60%가 상당히 고령층이십니다. 고령층이고 그다음에 반면에 쌀 농사 같은 경우는 90%가 기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이 보기에는 이제 당장 밀 농사로 전환을 하려면 이제 뭐 밭작물의 경우에는 60% 정도만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도 포기하고 밭으로 바꿔야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기 때문에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뭐 농기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농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시든지 이런 쪽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관광업은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과는 달리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관광업계 종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관광업계 임직원 1,8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라!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간 관광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6%로 줄었고 해외 관광을 떠나는 내국인 수도 4%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 이로 인해 수많은 관광업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었지만 돌아올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엔데믹이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지난 29일부터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과 달리 관광업종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가장 막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내해온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입국 제도 개선과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관광산업 제도약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SPC그룹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난 뒤 SNS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SPC 계열사 목록입니다. 지난 15일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SPC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대신 동네 빵집을 이용했다는 인증사진과 SPC 포인트 앱을 탈퇴했다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소비를 줄이면 차차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사고 이후 SPC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에도 일부 근로자가 샌드위치 공정 작업에 참여했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서야 유급 휴업 결정과 작업장 폐쇄가 이뤄진 겁니다. SPC 측은 작업 중단은 물론 근로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불매운동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자영업자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좀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열사 가맹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가 걱정이죠. 그게 확산이 되고 퍼지면 전국적으로 퍼지면 붙잡을 수 없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20대 근로자의 끼임 사망 사고 이후에 SPC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푸르밀이 돌연 사업 종료와 전 직원 해고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끼임 사고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관심인 것이 법적으로 네네. 중대재해법에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느냐 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중대산업재해는 해당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한테는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1억 이상 10억 이하 벌금이니까 상당히 크고 그다음 법인 자체도 50억 이하 벌금이 같이 병과가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을 봐야 되거든요. 그 시행령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안전 업무 절차를 1년 동안에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관련 예산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고 그다음 위험 대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되고 이런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규정들이 SPC에서 제대로
지켜졌는가. 왜냐하면 기사를 보니까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런 유사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제가 판례를 찾아봤더니 아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고용노동부 통해 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질지 고발이 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그 판결을 할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고가 난 곳이 SPL 제빵 공장입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까 SPC 그룹에다가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PL이더라고요. 네. 이게 SPC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이던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SPC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거든요. 예. 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이니까 아마 SPC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게 좀 황당한 것이 기업이 이제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회사를 문을 닫아도 되는 건지 자 이런 게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황당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뭐 망해가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계속 끌어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 푸르밀이라고 하는 회사가 옛날에는 롯데우유라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롯데에서 이제 분리된 회사인데 최근에 적자가 누적이 됐고 매출액이 2012년도에는 3,100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799억까지 확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지속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에도 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은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푸르밀 같은 경우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과연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노력을 회사가 했느냐. 그다음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사가 어려우면 문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업하고 청산하면 되는데 방식을 사업 종료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의문이 지금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노조 측에서는 일단 사전에 협의 없고 일방적인 통보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종료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사업 종료를 갖다가 하는 것인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기업이 계속 적자가 나오고 그러면은 법인세를 감면받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청산하게 되면은 청산해도 남는 자산, 아마 푸르밀 같은 경우에는 땅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청산했을 때 기존에 혜택받았던 그런 법인세 감면 부분에다가 심지어 이제 가산세까지도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종료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별로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는 것인데 그럼 고용 승계가 되니까. 그런데 워낙 그 푸르밀이 그 롯데 그 옛날 관련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가 낙후돼서 그 사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경영이 엉망이었다는 회사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직원들한테는 퇴직금이나 실업수당 외에 뭐 또 다른 뾰족한 수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나 그러니까 소기업이나 동네 가게가 아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롯데 계열사인 푸르밀 전 국민이 뭐 푸르밀이라고 하면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회사인데도 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 고용이나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기업의 가장 큰 그 사회적 책임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푸르밀을 갖다 보니까 이전에 전문 경영인이 했을 때는 계속 흑자가 나는 매출은 줄어들었어도 흑자는 나는 그런 그 회사였는데 이른바 오너들이 그 경영을 맡으면서부터 적자가 더 심해지고 필요한 설비 투자가 오히려 되지 않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견제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에 투자해 7,000배의 수익을 거둔 전북대 교수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산업부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문제의 교수가 지분을 투자한 새만금 발전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대 S교수 측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답변서입니다.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 후 향후 개정 시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산업부는 2021년 8월까지 1년 동안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이 끝나기 전인 2021년 6월 연안 해상풍력 항목을 신설하고 가중치를 1에서 2.13으로 올려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통상 지침 개정 후 행정 예고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를 마치기 석 달 전에 이미 가중치 인상을 확정지은 겁니다. 이 지침 개정으로 새만금 해상풍력은 25년간 3,550억 원 더 벌 수 있게 됐고 S교수는 1,000만 원에 산 지분을 720억 원에 팔아 7,000배가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산업부가 사실상 편의를 봐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중치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산업부는 연구 용역 진행 과정에서 가중치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부 지침을 개정한 것은 연구 용역은 요식행위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어제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징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징계의 근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대 국감 시작부터 조국 전 장관 징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징계를 미루는 사이 혐의 일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으신 겁니까? 오세정 총장은 석 달 전 조 전 장관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밟고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올라갔고요. 오 총장은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 PC 증거 훼손과 관련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징계위가 2차례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감에선 지난해 2020년 1월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이 8,6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도마에 올랐는데 안민석 의원은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직위 해제가 된 그런 경우에는 월급의 일부를 받는 것은 법률에 따른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 총장은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선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거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판결이 남아하겠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고는 아침의 한 잔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곡식과 제철 과일 등 가을 수확이 한창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황금들녘에서도 콤바인 한 대가 열심히 벼를 베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농부들은 벼 수확을 위해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황금들녘을 보면서도 풍년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트랙터나 이양기 그리고 콤바인 등의 쌀농사에 필요한 기계들이 대부분 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은 서로 기계를 빌려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한 농민은 농약 주고 비료 주고 기계값까지 주면 쌀 한 가마니 값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된 농촌 인력의 부족한 일손은 높은 인건비로 채워야 합니다. 농업은 이제 사람 대신 기계가 대부분의 작업을 하지만 낮은 쌀값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황금 들녘을 보면서도 시름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장이었습니다.
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 6.6도로 어제보다는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19도까지 기온이 쑥 오르면서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밤사이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린 곳이 많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19도, 광주 22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산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주말까지는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